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유전학 관련해서 멘델 유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멘델 유전에서 특히 우열의 법칙이 어긋나는 케이스를 보시게 됐는데요. 유전학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제 멘델이 얘기했었던 유전 법칙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멘델 할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당시에는 유전자도 없었고 염색체도 없었고 그래서 멘델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법은 그저 뭐 유전에 관여하는 어떤 인자가 있다, 팩터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였었는데 우리 이제 유전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염색체라는 개념도 알게 되고 유전자라는 개념도 알게 되고 조금씩 유전학이 발달을 하게 됐던 건데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멘델이 얘기했었던 우열의 법칙이라거나 또 분리의 법칙이라거나 독립의 법칙 중에서 현재 우리가 봤을 때에는 사실은 분리의 법칙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너무 예외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해서 조금씩 이제 변형을 시켜야 하는 상태가 됐던 겁니다. 지난 14장에서 진행했던 것들은 이제 그것들 중에 우열의 법칙이 어긋나는 케이스를 주로 봤다면 오늘 저랑 보실 이 연관 파트에서는 독립의 법칙이 어긋나는 케이스를 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왜 독립의 법칙이 어긋나게 되었는지 사실은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멘델 같은 경우에는 그 인자들이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을 기준으로 한 세포 속에 염색체는 23종, 남성은 4종이 있을 텐데 그 경우에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조금 유의미한 그러니까 어떤 형질을 만들어주는 그 유전자는 대략 25,000개 내지 3만 개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25,000 내지는 3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23종류의 염색체 위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염색체 한 개당 유전자가 하나씩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들 중에서는 같은 염색체 상에서 함께 움직여야 하는 집단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멘델이 얘기했었던 독립의 법칙이 어긋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달된 유전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시작이 되었던 그 개념은 1902년에 서턴이요. 메뚜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메뚜기 세포에서 염색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 멘델이 얘기했었던 유전 팩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염색체의 움직임과 멘델이 얘기했던 유전 팩터가 움직이는 패턴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염색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턴이 메뚜기의 그 거대 세포에서 확인했던 염색체 위에 멘델이 얘기했던 그 유전 팩터로 옮겨서 제가 당분간은 쥐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쥐인 유전자라는 개념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유전자의 개념을 싹 다 빼버리고 그냥 멘델이 얘기했었던 유전과 관련되어 있는 팩터가 염색체 위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수정을 할 때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염색체가 엄마 거 아빠 거 하나씩 받으니까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고 거기에 같은 유전 형질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가 있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염색체 위에 그 유전인자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염색체의 움직임과 유전인자의 움직임이 동일하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멘델이 얘기했었던 그 팩터라고 하는 것이 유전 팩터라고 하는 것이 그거 혼자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1902년도에 발견됐었던 염색체 위에서 같이 움직인다고 설명을 하니까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세포의 염색체가 나누어져 들어가는 만큼 그 위에 유전 팩터도 같이 나누어져 들어가는 거야. 분리의 법칙도 설명이 가능하고, 그쵸? 그래서 염색체 위에 유전 팩터가 있다라고 하는 서턴의 염색체설이 1902년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한 40년 정도가 흘렀을 때 모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사실은 이제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멘델 그 유전학의 재료로 초파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생식 주기가 짧고요. 이거 한번 길러보시면 알겠지만 뭐 길러보지 않더라도 그 집에 있어 보시면 아시잖아요. 나 그냥 어제 바나나 먹고 그냥 껍질 놔뒀을 뿐인 건데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도대체 이놈의 초파리들이 어디서 온 건지 그쵸? 드글드글드글드글 그쵸? 그래서 자손수가 엄청 많고 초파리 같은 경우에 한번 교배시켜가지고 애기 보려면 2주 정도만 있으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생식 주기도 짧고 그 다음에 염색체 구성을 보셨을 때 사람은 23쌍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그 초파리는 4쌍, 심지어 그 중에 한 쌍은 성염색체.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 구성이 간단한.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초파리는 염색체가 4쌍에 8개잖아요. 사람은 23쌍, 46개고 그쵸? 근데 그 초파리하고 사람하고 유전적인 조성이 한 80%는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현상이고요. 자, 그런데다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초파리가 성별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염색체가 X 염색체랑 Y 염색체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이상한 게 원래 곤충들은 X하고 Y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초파리가 유전 연구의 재료로서 조금 더 적합했던 면이 있고요. 이 모건이라는 과학자가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유전 연구를 하려면 대립 형질이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눈 색깔이 나와 있는데 정상적인 드로소필라 초파리 같은 경우는 눈은 붉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 눈을 갖는 초파리가 이제 열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 연구를 하기 위해서 모건이 처음에는 이런 식의 열성 돌연변이를 찾는데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돌연변이 찾는 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유발을 시켜보자. 그래서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때 사용한 도구가 바로 뭐냐면 X선이라고 하는 빛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X선의 파장대가 대략 한 260 나노미터대의 파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X선을 쪼여봤더니 초파리에서 돌연변이가 유발이 잘 되더라. 그렇다면 유전 형질을 결정을 하는 것이 저 260 나노미터의 X선을 흡수를 좀 잘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체내에 있는 화학물질 중에서 260 나노미터의 빛을 잘 흡수하는 녀석은 이 녀석들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RNA나 DNA가 유전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물질인가 봐 라고 해서 이 모건의 X선 실험을 통해서 이제 DNA나 RNA에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다라는 개념이 처음 잡힌 게 이 모건의 X선 실험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모건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전적인 형질을 결정하는 것은 DNA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정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유전학에서 모건의 유전자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모건이 DNA를 통해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난 다음부터 유전학이 좀 비약적으로 발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